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이 느린 편이니까요. 오늘의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자산의 매력 느끼는 사람은 일본인뿐, 시장에서 속삭이는 미국의 일국 패권 종식 가능성, 거시 전략가의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시게미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골드 온라인에 기고를 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엔화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아주 큰 질문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면서 약한 엔의 정체는 약한 달러의 대체가 아닌가? 이런 소크라테스적인 질문 화법으로 서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약한 달러를 역시 펀더멘털이 약한 엔이 약해지는 것으로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이런 질문은 참 처음 들어봅니다. 강한 달러의 정체는 약한 엔이 아닌가라는 것.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의문을 던져봅니다. 미국은 달러와 미국의 국채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두 번째로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를 파이낸싱하기 위해, 달러의 준비통화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자산을 매력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취약해야 할 달러가, 이것은 펀더멘털이 약한 달러가 오랫동안 반석이었던 5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취약해야 할 달러에 대한 예로부터의 주장해 온 것은 미국의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외순채무 잔고는 계속 증대한다. 또한 미국의 재정수지의 적자는 미국의 공적 채무 잔고가 증대된다. 이런 등등이 미국 달러가 약해야 되는데 왜 강한 달러가 유지되느냐. 그래서 그 유지 배경의 예를 한 5가지로 들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두 번째로는 원유 에너지의 달러 결제, 석유 달러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들의 채무 위기와 아시아의 외환 위기의 교훈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기업 수출 지원과 외환 보유액 획득을 위해 자기네 자국의 화폐의 상승을 억제함과 동시에 미국의 국채를 축적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산유국 이외의 무역흑자 대국, 대외 채권국이 자국 통화로의 무역 결제를 선택하지 못한 것, 이런 거고요. 5번째, 미국은 대외 순채무국이면서 우량한 채권의 획득을 통해서 제1차 소득 수지가 플러스였던 것, 이것이 이제 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국의 채무를 갖게 한 후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내의 자산 기업 권익에 대한 지배적인 우위적인 지위의 획득 유지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번째 얘기는 제 수준에 읽고서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만 뭔 얘기냐 도대체. 이거를 삼성전자에 비유를 해보면은 우량한 채권의 획득,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저는 주식이나 삼성전자가 채권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 획득을 통해서 소득 주시가 플러스였던 것.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자국의 채무를 갖게 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채무가 있겠죠.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내의 자산 기업의 권익에 대한 지배적인 우위적인 지위 획득률이 이런 거는 저는 그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외국인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영미자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50%가 넘은 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시중은행은 뭐 KB 국민은행 75%, 또 그 하나은행 한 60, 70% 정도 가까이 되고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서 저건 이자도 좀 받아 먹으면서 이런 거로 좀 그런 거의 성격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우선 미국에서는 정부의 국채이자 지불비가 국방비를 웃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린 국채, 그게 국방비만큼 나간다. 이거 일반 나라라고 그러면은 참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향후 국방비 억제를 통해 미국 일국 패권주의 균형, 오프, 파워나 지정학의 변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미국에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나 노르드 스트림의 붕괴에 의한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의 대유럽 수출 확대는 역으로 달러를 많이 벌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의 무역 수지와 달러 패권에 있어서는 플러스 재료가 현재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 적자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를 시작해서 중국도 그렇고 달러 이외의 통화로서의 에너지 결제가 조금씩 지금 확대돼 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고 그 앨런 재무장관 앨런 언니는 뭐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계 최대 대외 채권국인 중국은 미국 국채 매각을 계속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달러가 지금 부족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매각을 하면은 미국이 결국적으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달러로 그 사야 되는데 누가 사주겠는지 뭐 증권회사나 또 뭐 이런 금융기관들이 사야 되겠죠. 그러면 싸게 사고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중국이 보유를 늘리는 금은 위안화의 뒷받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이 그냥 전 세계적인 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위안화 결제를 그래서 확대하고 있다. 아무래도 금이 있어야 위안화가 안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국의 채무가 확대되면 소득 수지는 적자로 들어설 것이다. 디지털 흑자로 인한 미국의 그 서비스 수지는 GDP 대비 1% 정도 흑자지만은 무역 수지가 4% 정도 적자를 충당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향후는 약한 달러를 약한 엔이 지지한다. 이런 제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누가 달러를 지탱해 나갈까요? 필자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국제 수지를 보면 안정된 1차 소득 수지는 달러나 미국 국채에 재투자하고 있다. 무역을 해서 벌어들인 돈, 그거를 그 미국 국채나 달러 매입을 하고 있다. 원자력의 발전이 멈추고 전쟁으로 치솟는 화석연료를 구입하기에 달러 매수를 하고 엔 매도를 한다. 자기 부담의 테크놀로지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을 만들지 않거나 채용하지 않고 미국의 테크놀로지 기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독과점 기업의 호가, 좋은 가격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한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가계는 신니사에서 주로 미국의 주식을 사게 만든다. 야, 이런 게 이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보이는 것은 펀더멘털이 약한 엔화가
펀더멘털이 약한 달러를 지탱하는 구도이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사고 실험으로 일본에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좀 경고적인 얘기 같기도 해요. 우리는 자산 운용을 잘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거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제 느낌으로는 일본 국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들 해야 될 것이요 라고 경고를 날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글을 기고한 사람은 피델리티 인스티튜트 수석연구원이자 매크로 전략가인 시게미 요시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뉴스 이거를 다 읽고서 그럼 약한 달러를 약한 엔이 지지한다고 그런다면은 이게 뭔 얘기냐 도대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 중앙은행과 사실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그러지만 민간은행 아니에요. 일본 중앙은행은 아베가 표현한 대로 자회사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라고 그러면은 발행하지 무슨 말이 많냐. 그래서 돈을 풀어라. 그게 아베 노믹스였는데 어쨌든 그 내막은 모르지만은 한 뿌리에 두 가지 두 나라의 은행을 세운 거 아니냐. 아, 명치 유신이 성공하면서 은행 제도가 활발하게 되면서 뭔가 그 금융 자본이 끼어들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또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이해도는 솔직히 저는 일천한 수준이나 제가 뭐 동창 중에서 금융권 출신들이 좀 있긴 있는데 부행장까지도 한 사람도 있고 뭐 금융계통은 솔직히 잘 몰라서 저는 자꾸 모르면 물어봅니다. 뭐 답변하기를 좀 꺼리기도 하고 뭐 하기지만 어떤 때는 잘 설명해 주기도 해서 이해를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로 환류하는 엔화 글로벌 자산시장 출렁, 엔화 강세 전환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엔화 약세 전략 계획 같은 고찰이 왜 언론에 기고하여 보도하게 만드는지, 왜 이게 뭐 어제 동시 거의 어저께 그 엔화 강세, 그래서 그 엔화가 약했을 때 그 좀 사둔 마누라가 지금 미소 짓고 있다 하는 우리나라 뉴스도 나왔어요. 엔화가 지금 현재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이걸 읽어보면은 엔화 약세를 또 만들 거 아니냐. 근데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강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간 금리 뭐 일본은 뭐 1%도 안 되는 뭐 0. 몇 프로 가지고 벌벌 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런 뉴스를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편집해서 하면서 좀 조금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독자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좀 이제까지 살면서 금융을 저는 잘 모르거든요. 일반 기업에서만 일을 해가지고 개인 생활의 어떤 금융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25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다 하는 뉴스의 제목을 보고서 좀 어떻게 좀 찾아봤더니 송승정 국제분쟁 전문가 대전대학교 교수가 올해 2월 14일에 그 기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온 건데요. 보수적인 되죠. 그리고 또 브루킹스 연구소는 좀 진보적인 그런 연구소라고 하고 있고 또 랜드 연구소라는 데도 뭐 3대 연구소가 있는데 미국은 뭐 몇백 개의 그 연구소들이 있다 그러네요. 정책 연구소 같은 게. 그래서 해외에서는 중국의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미국의 이익 가치 국민에 대항하는 전략적, 문화적, 경제적 냉전을 선포한 상태다. 피터 자이안은 뭐 냉전, 신냉전이라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는데 중국이 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또 저소득층의 정부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도덕적 기반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그 진보 정권 애들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민주당 애들의 이념 때문에 이 도덕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2025의 그 보고서, 연구 보고서는 제1부는 행정부 고삐 채우기, 그 다음에 공동 방위 2부는 3부는 일반 복지, 4부는 경제, 5부는 개별 규제기관 등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 공고안은 미국 생활의 중심인 가족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보호해야 한다. 2번은 행정국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스테이트를 해체하고 국민에게 자치권을 반환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전 세계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주권, 국경, 영토를 수호해야 한다. 네 번째, 헌법이 자유의 축복, The Blessing of Liberty라고 되어 있네요. 이라고 부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저는 뭐 리버티하고 프리덤의 차이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윌슨주의적 오만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다. 현재. 한마디로 트럼프 2.0 시대는 유행과 같은 기구와 글로벌리스트를 철저히 배격해라. 라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두 번째로 된다면은 자기네들의 이런 프로젝트 2025를 행정부 정책으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압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MFL이라고 약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진보 엘리트가 추진하는 경제 세계화에 대한 MFL의 거부감은 중국 공산당 CCP에 대한 적개심으로 굳혀야된다. MFL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세계화를 추진한 결과 CCP에 배만 불리고 미국의 산업 기반은 초토화되었다. 소수의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미국 국민들의 필요와 동떨어진 사업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테크놀로지 기업이라든지 그 플랫폼 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장면은 CCP와 빅테크, 실리콘밸리의 첨단 대기업을 한 통속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런 얘기고요. 매달 8천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10대 소녀들 사이에서 압도적 인기를 누리는 중독성 강한 동영상 앱이 사실상 중국 스파이 활동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틱톡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서 얘기했지만은 일본은 그 무역으로 들어온 돈 중에서 그 자기네 국내 산업의 최첨단 테크놀로지 산업 이런 걸 안 하고 미국 거를 들여다가 좋은 가격으로 사용료를 내게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네이버도 그런 같은 계통 아니에요. 라인이 그 일본 국민이 꽤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거의 뭐 8천만이 쓰고 있다. 800만인가? 8천만인가? 잘 기억이 헷갈리는데요. 그런 거로 했는데 이 뭐 정보보호 뭐 이런 거로 그 지분을 팔아라 뭐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미국한테는 끽소리 못하면서 한국한테만. 그런데 이제 요즘에 뭐 원래 그 뜻이 그게 아니고 정보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 주세요. 그런 뜻이지 우리가 달리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또 후속적인 뉴스가 나왔었죠. 일본 총성 누구였더라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MFL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종료돼야 된다. 디커플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 혹은 공정한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의 전체주의 적대국이다. 토탈리타리언 에너미, 주적이라는 얘기죠. 주적. 우리나라 주적이 북한인데 저는 2024년이 2023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주적은 국방백서에 중국으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은 곁다리다 이런 거고요. 둘째, 미국 엘리트들이 미국 국민을 배신했다. 그러므로 중국과 경제 관계는 재검토가 아니라 종료돼야 한다. 네 번째에서의 오늘날 미국은 문화전쟁을 앞세워 사실상의 내전 상태로 치닫는 위태로운 형국이다. 그 핵심은 워키즘이다. 이거 이제 민주당 좌파 진보 계층이 환경보전, 녹색성장, 인종차별 철폐, LGBTQ, 페미니즘 등과 같은 첨예한 이념적 사회적 이슈를 독점하면서 자신들만 올바르다. 믿는 좌파주의적 위선, 독선, 무관용을 비꼬는 신조어다. 이렇게 워키즘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민주당 애들도 이거 그대로 흉내내서 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MFL은 한반도의 야경을 보여줘서 북한하고 대립되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한국은 글쎄요. 요걸 요 대목에서 왜 했는지 제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 DOD는 영방정부에서 가장 큰 조직이다. 전 세계에서 약 300만 명이 군인 민간인 신분으로 군에 복무하고 있으며 정부 재량 지출의 절반이 넘는 약 연간 8,500달러를 지출한다. 2,500억 달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군의 목적을 둘러싼 혼란 등은 미국의 능력, 의지가 불안하게 쇠퇴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자 위험한 쇠락의 징표이다. 또한 전쟁의 성격이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기술의 민주화의 시간, 공간의 붕괴는 방어 억제 전투 방식의 드라마틱하고 사려 깊은 변화를 요구한다. 기술 민주화가 부른 군사력 민주화의 주목.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동적 전장 상황에서 기존 능력을 적응, 극대화시키는 창의력이다. 일례로 우크라이나군은 공중배의 탄약, 상업용 드론, 스타링크, 모스크에 등을 결합으로 러시아 군대 장비를 격파했다. 먼저 수도를 점령하려다가 거기까지 오는 길이 나래미로 긴 줄이 있는데 그게 앞 탱크를 파괴하고 뒷 탱크를 파괴하면은 움직일 방법이 없다는 거죠. 러시아 탱크가. 그래서 그 키이브인가 거기를 점령을 못하고 동부전선 쪽으로 전선이 옮겨졌는데 처음에 공략은 러시아 북쪽에서 남쪽에서 우크라이나 북쪽을 공격했던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이브 방어를 성공한 거죠. 그게 미국의 첨단 기술 이런 것이 유효했다. 드론 이런 얘기, 상업용 드론 이런 것까지 표현해서 기술의 작동 원리가 쉬웠던 덕분에 군사훈련을 거치지 않은 군인과 일반 민간인들이 실제 전투에 동참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21세기의 전쟁의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국방 분야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은 국방정책, 국방개혁, 핵 억제력 등 미사일 방어다. 먼저 국방정책의 포커스는 중국이다. 그래서 거부 방어가 필요하다. 동맹국들이. 그리고 미국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거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보호에도 비용과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특히 우리로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
take the lead in its conventional defense against North Korea라고 되어 있네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목이 중요하다. 7첨단 기술전쟁보다도 한국이 만약에 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전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내용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추론된다. 첫째, 거부방어 전략과 방위비 분담 증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상기 전략은 트럼프 2.0 시대의 방위비 분담 대표적 증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대만 방어와 관련하여 집단 방위 모델을 언급했는데,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아시아판 나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송 교수가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계획의 세 번째 초점은 핵전략 현대화 확장이다 해서 뭐 이런 네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이 핵전력 현대화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와 군비경쟁 예고, 끝으로 미사일 방어, MD, 이거에 대해서 또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만 사태 마지막으로 한반도 최고 위기가 될 것이다. 국무부 사항에서 5대 관심 대상으로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북한을 거론하는 순서도 특이하다.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우선순위가 매겨진 듯 뉘앙스도 감지된다. 미국이 대상을 하는 순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베네수엘라가 왜 들어가는지 몰라,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러시아, 북한 이렇게 돼 있네요. 국무부 관련 내용에 북한을 노스코리아가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KR를 부르며 깍듯이 예의를 갖춘 대목에 이 송 교수는 꺼림직하다 그랬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왜 그렇게 북한을 정식 명칭을 썼느냐. 북한이 먼저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죠. 뭔가 우리 한반도에 변화하는 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자꾸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회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로 촉발된 문화전쟁의 여파로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은 사실상 내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면은 내전이 일어날 거,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주권국들이 택해야 할 제1의 과제는 자주 셀프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송 교수의 표현은 2024년 바야흐로 21세기 각자도생 시대가 활짝 열릴 조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피터 드러커의 지정학자면서도 전략가인 피터 자이안의, 드러커가 아니고 피터 자이안은 이미 말을 했죠. 지금 각자도생을 해야 될 시대로 갈 것이다. 네이버 TV에 목루라는 게 있습니다. 친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했는데, 뭔 얘기냐면은 5명의 최고위원들 중에 빨간 글씨는 친한이라고, 한동훈 친한이고,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재원 세 번을 당선된 경북 의성이네요. 그리고 인요한, 김민전, 진종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친윤인지 아닌지 좀 색깔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법 제안을 했냐고 그러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민전 의원도 24인 2024년 7월 18일 발의해가지고 7월 19일 날 넘겨졌답니다. 회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족함이 이유다. 투명성, 공정성 담보, 현재 지방선거 제도가 그래가지고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지방선거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다 그런 것 같은데 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겠네요. 부재자 투표는 관내 사전 투표고 요건 우편 투표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다. 그런데 이런 우편 투표가 미국 선거에서 친구 대신 투표했다. 부정선거 사실이었나? 우편 투표의 심각한 문제, 미 전문가 지적. 남기현 기자가 매경에서 2024년 1월 29일 날 보도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고, 미 대선 우편 투표 추천장 누락 확인, 트럼프 주장 힘 실리나라는 뉴스 제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튜브인데 요거 유튜브를 제가 찾질 못했어요. 부재자 투표로 이름만 바꾸는 사전투표 폐지. 요게 김민전 씨인 모양인데 비포에 이랬는데 애프터 이래. 통수의 여왕 김치전이라고 좀 그걸 김민전을 김치전이라고 얘기했네요. 뒤집었다 이런 얘기네요. 전 붙이면서. 김민전이 저렇게 성형을 해서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래도 바뀐 게 뭐 있냐? 이렇게 되는데 거기 소개한 거 보면은 개정안이 사전 투표라는 게 부재자 투표로 말만 바꾼 거에 불과하다. 근데 문제는 인터넷으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신청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만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중국에서도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다. 작전 세력들이 그 사람 이름 불러서 돈으로 매수하든 뭐 하든 뭐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왜 이런 거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친중 세력들일 거다. 분명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친중파 논란 속 한중우의 영면 이기 출범 여야 102명 참여했다. 그래서 뭐 표시한 분 중에서 26명이 있다는데 그래서 이 진행하는 목루는 한국 정치에서 친중파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힘 자폭하려는가. 느슨한 지방선거법을 더 느슨한 법으로 개정하려는 것. 친유는 현재 검찰밖에 없다. 솔직히 딴 놈은 다 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검찰 국가라고 야권이 공격을 하던죠. 그래서 한동훈하고도 갈라치기 하려고 언론까지 합세를 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반윤연대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윤이 외롭다 이거죠. 거기다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12명이 협의회를 발족해서 최고위 참석 대통령과 소통 협의회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재선되면 북한 관계 분명 개선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남북 통일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완충지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죠. 윤 불통은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방의 친중 간첩들을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라기보다도 소개하는 걸 보면서 느낌이 오는 게 삼중제의 결의는 개혁개방 종료선언이다. 혹은 일종의 중국 경제 사형 선고다. 요게 이제 7월 27일 날 후쿠시마 카오리라고 전문가가 JB 프레스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고 이것은 중국 해체의 저는 신호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중국을 사대하는 여야 친중 국회의원들은 중국이 표방한 고수준 사회경제 체제를 만들려는 모양이다. 고수준의 사회경제 체제란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동빈곤밖에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공동빈곤을 만들어서 그래도 자기네들은 친중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서 자자손손 자기네들이 먹고 살겠다.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중국 서구 세계 한계에 왔다고 판단 독자적 모색
이런 표현도 아주 친중적인 표현이에요. 중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독자적 발전 모델, 서구 세계 한계에 왔다고 판단, 자기네들이 서구 세계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중국이 컸으면서도 이따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삼중전의 얘기인데, 그래서 유지영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인천대 중국학술원이란 게 있는 모양이네요. 삼중전의 분석 세미나 첫 번째 시리즈로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서 부동산 및 지방정부 부채, 이게 지금 큰 문제죠. 중점 리스크 해소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홍보했다. 어떻게 이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버블이 꺼진 것이 붕괴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나 경기 부양책 등 시장이 기대한 단기 처방은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이제 서구 자본의 산물인 시장의 성과보다 실패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서구 세계 자본주의 모델이 한계가 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앞으로의 개혁은 서구 세계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닌 독자적 사회주의 고도화를 위한 의미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말의 성찬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한마디로 중국 경제 망해간다. 그 뜻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될 거를 아주 그냥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이현택 인천대 중국학과 교수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이라는 대목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른바 시장의 실패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장 실패가 지들이 실패지. 글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일부는 맞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지도 모르죠. 국가주도 첨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위한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도 힘을 보태라는 취지도 있다. 그리고 또한 김용신 인하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 전문 교수들이 그 세미나를 연 거네요. 미중 전략 경쟁과 서구 국가들의 대중, 디리스킹, 위험 해소 전략에도 중국은 이번 삼중전회에서 신형 거국 체제를 통한 혁신 체제 강화,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 강화 주문을 맞벌을 놨다고 진단했다. 아주 중국을 사대하는 표현들이네요. 미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준전시 체제를 구축해 고난의 행군을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난의 행군은 제가 TBT, 싱킹 브릿지 타임인데 TBT라는 게 기술적 무역 장벽이라는 것도 있죠. 의미를 같이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그 타임 TBT에 의해서 한국이 먼저 그래야만 한다고 했거늘. 왜냐하면은 중국이 망해가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 경제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친중을 계속한다? 중국이 망해가는데 승리할 쪽에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라가 대한민국이 해봐야 이제 1948년이니까 76년뿐이 안 된 나라 아니에요. 그전 역사는 잊어버리고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생겼냐? 근본적으로 현대 역사를 보자면 미국의 힘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냐. 조용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는 이번 삼중전에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외부 리스크에 대한 대비, 서로 싸우다가 닮는다는 말처럼 중국의 반미기조가 미국의 경제안보 논리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 생각에는 그냥 주계장막으로 끌어서 그냥 지들끼리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 수출 못하면 할 수 없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한자로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리스크를 이렇게 쓰는 건데 해외 관련을 섭외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현재 중국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됐다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해석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의 잘못은 없다. 다 미국 놈들 때문이다라고 중국 학술원 교수가 인정해주고 있는 거네요.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하는 그냥 화족이라고 그래. 화족이라고 의미하는 중국몽이라는 단어는 이번 삼중전에서 사라졌다. 이제 깨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의 삼중전의 일정이 중국 공산당의 뉴노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노멀이라는 말은 참 저부터 썼는데 한국의 저성장은 뉴노멀이다. 중국을 빨리 디커플링 해야 우리가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삼중전의 결의는 개혁개방 종료 선언이다. 혹은 일종의 중국 경제 사형 선고다. 요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해체의 신호일 것이다. 그런 중국을 사대하는 여야 친중 국회의원들은 중국이 표방한 고수준 사회경제체제를 만들려는 모양이다. 즉 대다수의 국민을 공동 빈곤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이권 카르텔을 해야 만수무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조선조 때보다 더한 사대주의로 굽신하면서 말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울산 S-오일 공장 5시간 만에 화재 완진, 인명피해 없었다.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오전 4시 47분께 폭발과 함께 불기둥 치솟았고 5시간만 오전 9시에 34분께 완진됐다. 생산 공정 중 배관 내 자이렌 등이 모두 소진돼야 불이 꺼진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대한항공이 미 보잉 항공기 50대산 대한항공 합병 위한 승부수다. 박지혁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MOU를 맺은 모양인데 김근수 기자가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 부분 사장, 상용기 부분 영국 햄프셔 판버로 공항에서 MOU를 체결했다. 당초는 뭐 한 30대 정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50대로 늘어서 이걸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사겠죠.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미국의 승인이 나야 아시아나를 합병하는데 EU 쪽은 지금 통과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미국이 남아있다. 그래서 승부수를 던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올림픽의 개막식에 엄청난 실수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난 프랑스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라고 봐요, 지금. 자, 프랑스하고 우리하고는 뭔가 요즘에 경쟁적인 적대국이에요. 무기 판매에서도 프랑스 밀렸죠. 체코 원전에도 밀렸죠. 그러니까 엿먹어라 하는 것 같아, 마크롱이. 그러니까 일부러 실수하지 않으면은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선수가 입장하는데 아까 뭐 DPKR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프랑스와 영국으로 발표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아주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는데 IOC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역정을 냈고 또 외교부는 또한 한국 외교부의 프랑스 정부의 정부 차원의 강력한 불만을 제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도 사과해야 된다. 왜 니들 나라에서 100년 만에 열린다며 제대로 좀 하고 그러지 임마 이 사람들아. 잠깐 프랑스가 이 동유럽에 무기도 팔아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팔아먹고 하니까 아주 삐진 모양이에요 얘네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게. 마크롱,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빨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돼야 합니다. 소설입니다. 세계국가 대한민국이라는 21세기 역사적 진로가 그때 정해졌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정치학인데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히딩크 신화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한국 축구는 퇴화하고 있고 한국 정치는 더 심각했었다. 그런데 진보 진영은 범죄자를 유능한 인간이라고
칭송하고 거짓말을 대안적 사고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주 그냥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 거로 이렇게 보수 진영은 무능하고 분열되고 유치해졌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그 사실을 증명했다. 16강까지 만족했는데 4강까지 됐던 거, 뭐 축구 연고제, 뭐 고연전 이런 거에서 축구협회 연고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아주 개판 5분 전인데 실력으로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을 선수로 뛰게 한 거죠. 박지성이가 아주 대표적인 샘플일 겁니다. 그렇게 좀 국정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국민은 지금 그 꿈을 갈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영선수단 올림픽 식단에 불만, 하는 맞춤형 도시락, 그 선수촌 식당 그 조리사들이 15명이 가가지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해서 잘 먹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프랑스 애들은 탄소 발자국 뭐 또 환경 이런 건 좌파 정권이다 보니까 이런 거로 해가지고 식단이 나왔는데 양국 선수단이 아주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중국인이 지리빈 일본의 구세주인가 인구 감소 제동 전략 이민고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스타일 액트주 대표이사 부동산 컨설턴트 오키 유인이라는 사람이 기고한 글인데 어쨌든 일본의 그 저출산을 위해서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본화하게 만들어야 된다. 일본에서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일본 경제를 그러니까 유학생이면은 일본을 배우게 되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그 일본 국적 따게 해서 일본의 부족한 노동력이나 또 인구 감소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학생의 40%가 중국인이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만은 유학생 이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중국인 유학생이 그 비중이 더 높을 거예요. 우리나라 알바생들도 그 뭐 편의점 같은데 중국인 대학생들이 알바도 하고 있는 거. 우리 동네도 그 중국인 여자 아이 같은데 한국말 그래도 잘 하죠. 그 여자들이 와서 근데 저는 그 한중 국제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 한일은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이미 뭐 한중 결혼, 국제 결혼 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중국 여자하고 한국 남자. 한국 여자가 중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는 돈 많은 중국 남자 아니면 안 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거의 50분 가까이 길게 했는데, 매우 좀 제 생각에는 귀중한 뉴스거리였다.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게 많았다 하면서, 이런 기록들이 우리가 이 국제사회나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고 제 자신이 또 그렇게 되기 하고 싶은 희망으로 계속 싱킹 브릿지 타임즈는 지속될 것입니다.